네, 안녕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온라인 게스트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슈레딩거의 냥이들이라는 올해의 상영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슈레딩거의 냥이들을 연출하신 서윤수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과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단편 영화 슈레딩거의 냥이들을 연출한 서윤수 감독입니다. 네. 먼저 제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인가요? 그 유명한 실험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아마 영감을 받으신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냥이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무나 귀여워졌습니다. 이 제목에서 의도하신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슈레딩거의 말씀하신 대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있는데 그 양자역학을 반론하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에서 그 실험과 영화에 처해져 있는 정성과 현승이의 입장을 서로 맞물리게 한다면 영화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의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실험자는 고양이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 고양이를 넣고 상자를 닫은 뒤에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50%의 확률로 그 고양이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박스를,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그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실험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양자역학을 반론하기 위한 시험이고, 저는 양자역학이 뭔지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저조차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자역학이 뭔지 100%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러나 다만 그 실험에서 제가 이해를 했던 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리고 박스를 열기 직전의 순간, 저는 그 순간에 그 상자 안에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은 고양이가 죽었을 때의 경우와 고양이가 살았을 때의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실험과 영화에 처해져 있는 행보주택의 거듭 공고를 넣는 정선이와 현승이의 입장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도 가령 행보주택 공고에 신청하는 순간 실험에 속한 고양이와 비슷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이 합격했을 때의 경우와 불합격했을 때의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이야기로 발전시킨다면 되게 재밌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냥이들이라고 붙인 것도 그냥 제목을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하면은 너무 재미없는 영화처럼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냥이들이라는 어감에서 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왠지 성인 고양이보다는 보호가 더 필요한 애기 고양이 같은 어감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승과 정선이가 마치 청년들을 대표한 주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인물들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냥이들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실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의외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감독님을 통해서 그 실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제목에 이렇게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건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 슈레딩거의 냥이들은 우리가 어쩌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자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서울살이냐 아니냐, 주택 추첨에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젊은 세대라면 특히 공감할 만한 주제를 다루셨는데요. 이 작품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계기는 저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현승이나 정선이처럼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 임대주택에 신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마 횟수로 따지면은 한 6, 7번 정도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고향이 지방에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지 거의 한 7년 하게 된 지 거의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남의 집이 아닌 전셋집, 뭐 결과적으로 전셋집도 남의 집이긴 하지만 마치 제 집같이 느껴지는 편안한 주거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값에 청년들에게 전셋집을 빌려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고에 많이 신청을 했었었는데, 신청을 대여섯 번 했는데 거듭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간절하게 당첨되고 싶었던 공고가 있었는데, 그게 합정역 청년 임대주택, 합정역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고였었어요. 뭐 청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도 있었었는데, 저는 그 청년에 해당하는 항목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탈락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약 저축한 횟수도 24회 이상이고 서울에서 거주한 연수도 3년 이상이고, 그리고 수익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신청하면 당연히 합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국엔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 저보다 더 간절하게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쉬움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서 그 합정역 임대주택 단지에 구경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를 엄청 큰 성체 같아요. 그 마치 청년들,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마치 새장처럼 그 청년들의 주거가 되게 빽빽히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임대주택 단지를 보고 그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당첨되어서 이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일단 월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 월세 6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월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그만한 돈을 저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집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전셋집에 만약에 살게 된다면 월세집과 전셋집이 전해주는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영화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마치 스윗한 드라마처럼 시작하는 작품이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뭐랄까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우리의 어떤 관계까지도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런 중대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두 커플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마지막에 행복주택 장면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일단 정선이는 현승이를 떠나게 되었고, 그 정선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에 갔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엔딩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정선이는 현승이가 이별을 해서 본인이 살고 싶은 되게 큰 정서를 안겨줄 수 있는 경기도의 전셋집을 구해서 홀로 살고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쉽사리 현승이와 살았던 그 예쁜 기억들을 아마 쉽게 떠나보내지는 못하고 있을 거야. 아마 한동안은 현승이를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승이 같은 경우엔 일단 영화 마지막에 보면 현승이도 그 월세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는 영화가 중간에 암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현승이가 정선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가져가. 나 너랑 썼던 것들 다 갖다 버릴 거야. 그래서 현승이가 그 월세집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같이 살았던 그 공간을 버린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월세집을 떠나서 현승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열린 결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현승이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투룸에 대한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마 좀 더 작은 월세집으로 옮겼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종종 두 사람이 다시 종종 이런 GV를 진행하다 보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좀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됐고 그 이별의 원인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닌 아마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주거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고 가슴 저리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집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그 커플이 함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가치관으로도 상징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커플의 케찹 싸움인가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끼리는 그 말씀하신 케첩 싸움을 우리는 푸드파이트 씬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푸드파이트 씬을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의 비하인드 씬이에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레슬리 멜밀이랑 되게 음식물을 집어 던지면서 되게 귀엽게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화 그런 되게 재밌는 에너지를 우리 영화에도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푸드파이터가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다가오는 느낌은 저는 일단은 푸드파이터가 음식을 서로에게 집어 던지는 행위잖아요. 저는 가령 음식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누군가에게 집어 던지는 것은 되게 위험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음식물이 되었다면은 폭력과 어떤 장난에 되게 아슬아슬한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초반 영화의 첫 부분에 음식물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푸드파이트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처해 있는 되게 아슬아슬한 관계, 즉 이 두 사람은 되게 위태로운 관계에 놓여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고 그리고 팬텀 스레드를에서 영감을 얻었었고 그리고 이게 단편 영화다 보니까 초반에 되게 관객들에게 이목을 확 사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푸드파이트 씬이 만약에 없고 두 사람이 그냥 단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전 그건 좀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그 푸드파이트 씬을 그렇게 재밌고 귀엽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대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두 명이 같이 살았던 그 배경이 된 그 집이 어딘가요? 어디이실 것 같으세요, 혹시? 뭔가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집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고요. 굉장히 좋은 데서 사시네요, 감독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원짜리 월세집이고 투룸이고요, 다락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물로 난장만 피우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나 몇몇 분들이 그 집주인이 알면 큰일 나지 않냐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근데 월세집은 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벽지랑 도배를 새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집을 지금도 되게 집이 그 음식물로 인해서 되게 더럽혀져 있는데 촬영을 불과 1년 전에 하긴 했지만 그 아직 벽에 묻어있는 음식물의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가령 제가 그 월세집의 계약이 만료되고 집을 나가게 된다면 집주인님이 벽지와 도배를 새로 해주시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 없이 그렇게 재미나게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관객분들께 소개해 주실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 있으실까요? 재미난 에피소드,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 이 영화가 촬영한 게 작년 8월 초에서 작년 9월 초까지 촬영을 했었거든요. 촬영 물론
회차는 5회차 촬영이었었지만 그 기간에 우리는 계속 스탠바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에는 한반도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이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비가 왔었죠. 여름 내내 비가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태프들을 아무 프로젝트도 참여 못하게 제가 마치 우리 영화 촬영이 다 끝나야 되고 장마가 다 끝나야 되니까 제발 기다려줘라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 같은데 일단 스태프들의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는 한탄강 강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예정을 했던 헌팅을 했었던 한탄강변 촬영이 분명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촬영하려고 있던 강변 옆에 지대가 되게 자갈지대가 있었는데 장마가 끝나고 촬영을 하려고 촬영 전에 헌팅을 하려고 가니까 이미 물이 수위가 엄청 차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일주일 뒤에 촬영하기 위해서 확인 헌팅을 한 번 더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큰 강물에 휩쓸려서 그 촬영하려고 했던 지대가 아예 싹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고 우리 촬영한 헌팅한 로케이션은 이미 그 모양이 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민상 PD님 덕분에 겨우겨우 다른 한탄강변을 찾아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해도 그 당시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었거든요. 네. 촬영은 딜레이대로 딜레이가 됐었고 비는 계속 오고 겨우 장마가 끝나서 촬영할 수 있는데 촬영장이 없어져 버리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되게 힘들었고 지지부진한 시간들 덕분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구상하시고 있으신 새 작품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단편 영화 두 가지가 있고 장편 영화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편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려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려인 1세대 주민들은 이제 안양의 고향마을이라는 곳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주거단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고려인 1세대 분들은 적십자와 그 대한민국 정부 덕분에 이제 자신의 러시아에 살고 있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귀화할 수 있는 대상은 고려인 1세대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고려대 2세대도 귀화 대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홀로 살고 있는 고려인 1세대, 홀로 안산 고향 마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1세대 할머니를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자고 설득하기 위해 고려인 3세 손녀가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를 고향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설득하지만 할머니는 본인은 혼자 이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고, 아마 그 의도는 아마 할머니의 속 깊은 의도는 아마도 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고려인 1세대와 고려인 3세대의 할머니와 손녀의 시대적인 드라마를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새 작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관객분들께 해주실 한 말씀 해주시죠. 영화 슈레딩거의 양이들이 서울국제 건축영화제에서 초청해 준 덕분에 관객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은 직접 만나서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임과 동시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부디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마주 보고 같이 상영관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레딩거의 냥이들을 포함한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들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들은 9월 8일에서 9월 18일까지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 광화문과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감상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